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난번 방송할 때 제가 콜록콜록해서 여러분이 뭐 걱정하신 분들이 전화도 해주시고 해서 좀 그 문제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낙향한 선비의 4대 후손으로 또 우리 집안이 2남 4녀입니다. 그 형님 한 분 계시고 딸 해가 제가 막내인데 요새는 좀 덜 그럽니다만 옛날에는 그 집안에 독자만 있으면 좀 꺼림칙하게 생각을 했어요. 종족을 유지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난한 집안이었지만 출생장 늦게 태어났죠. 아버지가 쉰에 얻은 쉰둥입니다만은 탄생 자체로 굉장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선 우리 집안에 독자를 면했다는 것 때문에 상당한 주목을 받았고 제 위에 있는 네 누나들이 제게 무지무지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뭐 사랑이나 뭐 관심 이런 것은 그냥 넘치도록 받아서 제가 좀 나쁜 버릇이 있는 게 남에게 그 마음을 주고 하는 것이 좀 인색합니다. 의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먼저 잘해주겠거지 하는 좀 이기적인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항상 제가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잤어요. 같이 자서 항상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잤어요. 사이에 잤는데 제가 좀 기관지가 좀 좋지 않은 이유가 제 형제들은 더 멀쩡한데 제가 기관지 나쁜 이유가 아버님이 담배를 계속 피셨어요. 시골에 사실 때 항상 나라 걱정도 하고 무슨 뭐 농사 걱정도 하고 여러 걱정하고 긴 장족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담배를 많이 피셨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기관지가 나빠졌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연설 같은 걸 할 때는 2시간 동안을 얘기를 해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잘 할 수 있는데 목소리는 가끔 감기 기운 비슷한 기관지가 나빠서 좀 캑캑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방송하기 전에 이 가까운 데 가서 헌종의 선배들하고 점심을 하면서 막걸리를 2잔을 마셨어요. 오랜만에 막걸리를 2잔을 다 기분 좋게 마시고 와서 시간이 좀 남아서 제 방에서 낮잠을 좀 잤는데 에어컨을 틀고 자랐더니 에어컨 감기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콜록콜록 했습니다. 지금 말짱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신 분들이 계셔서 좀 잔소리가 있지만 한 말씀 올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토픽 1에서 여러분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만배와 이재명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 두 사람이 벌리는 그 유머의 판토마임 그리고 온갖 연극 드라마가 거의 막장을 가서 뭐 사막 삼작이라고 한다면 한 막장을 향해서 달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특히 이 두 사람은 성남시 개발을 가지고 그 막대한 개발 이익을 여기저기 나누는 것 같아서 관계에서 경제 공동체의 느낌이 들었는데 요새 보니까 이게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정치 공동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2개를 붙여서 김만배와 이재명은 운명 공동체다 하는 말을 오늘 만들었습니다. 특히 엊그제 그 김만배가 윤석열 검사한테 누굽니까? 정오영인가? 조우영을 내세워서 가서 윤석열한테 보내더니 야 커피 한 잔 먹고 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가짜 녹음을 했어요. 그 가짜 녹음이 2021년 9월 15일 날 했는데 그로부터 딱 3개월 후인 2021년 같은 해 12월 3일 날 김만배 씨가 성남지청 437호 검사 앞에 가서 윤석열에 관해서 물었더니 윤석열 전혀 몰랐다고 시침을 딱 댔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180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을 일부러 했던 것은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식적으로 녹음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김만배라는 사람이 이 대장동 사건의 모든 것을 기획하고 연출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 이제 명명백백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김만배의 자해 소동이 있었죠. 그때 여러분이 그 관계된 제 방송을 찾아보시면 깨달으실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쇼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하도 사건이 막 몰려오니까 아이고 뭐 차라리 그냥 내가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걸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김만배가 잘못하면 뭐 진실을 다 부을 것 같으니까 이재명 측에 가까운 사람들이 김만배를 잡아가지고 흉기 같은 걸 내세우면서 협박을 하면서 야, 너 정말 죽을래? 하고 협박을 해가지고 뭐 어디 긁힌 상처 같은 것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김만배는 끝까지 버티고 간다. 그리고 버티고 가야만 나도 살고 내 재산도 살고 내 장래도 괜찮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병원에 갔다가 뭐 링컨과 뭐 만난다고 하다가 한 2시간 만에 멀쩡하게 걸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식의 그 합리적인 유추를 했는데 지금 보면 모든 것이 김만배와 이재명의 짜고 치는 고스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 김만배는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이제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썼죠. 뭐 예를 들면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검찰이 잡아가면 구속이 되면 그다음에 국회가 열려서 석방 결의안 하고 국회에서 민주당의 다수결을 이용해서 하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하고 그러면서 날 잡아가라. 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날 잡아가라. 그런데 또 검찰은 안 잡아가잖아요. 검찰은 국회가 열릴 때 정식으로 구속 동의안을 내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 가만히 보니까 잘못하면 구속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이재명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알죠. 지난번에 한번 했을 때 10표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속동의안에 동의할 사람이 10표 이상 늘어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잘못 당한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단식이에요. 그러면 단식을 하고 있는데 단식을 만약에 잡아갈 경우에는 동정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 자기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구속동의안이 올라오면 그래 잡아가시오 하고 표를 찍을 사람이 마음이 좀 흔들릴 거 아닙니까? 이걸 노린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이상희 의원도 그러고 유인태 전 의원도 그러고 서른 의원도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민주당이 완전히 폭망할 것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 정 이런 식으로 하면 차라리 분당을 불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올 때 갈 데가 없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의 누나의 집을 김만배가 구입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만배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때 아마 윤석열에게 좀 접근하기 위해서 김만배가 윤석열 검사의 그 누나의 집을 좋은 값에 사주고 그래서 좀 접근하려고 노력을 했던 시도의 표시로 보지만은 윤석열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대통령 토론회 여러분이 다 보셨죠? 뭐 이재명이가 뭐 어쩌고 김만배가 어쩌고 하니까 그거 전혀 만난 적이 없다고 딱 잡아 띄웠는데도 사람들 긴가만 게 했죠. 윤석열이가 알면서도 시침이 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윤석열 후보가 취했던 태도는 맞았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후에 뭐 요새 김우경
의원이 뭐 제기했던 뭐 어디 뭐 술 먹었다는 얘기, 그것도 완전 가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참 그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너무 많이 해. 그래서 심지어, 엊그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우남 이승만 박사의 독립선언 책에도 거짓말 하지 마시오 하는 것이 조선민족에 던지는 경고가 있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 옛날 국회나 정치 관계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평생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주장하니까 어떤 사람 저 말까지 거짓말이다 하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숨 쉬는 걸 제외하고는 전부 거짓말이다 이렇게 또 몰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대충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뭐 아시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이 거짓말이 큰 문제야. 그래서 이 나라 이 대통령 선거 모든 선거가 전부 이 가짜 뉴스타파에서 가짜 맺는 거 아시죠? 이 김학림 신학님이죠. 신학님 김만배 때 책 3권을 1억 5천만 원에 팔아먹었다는 사람 외대 나왔군요. 경상남도 남해 출신이고, 이 사람이 언론노조 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설마 그랬으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죠. 아주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언론노조를 끌고 간 위원장인데, 근데 이제 다 그런 것을 터지고 김만배가 뭐 사제 100억을 내려서 뭐 언론 재단을 만들어 주겠다는데 가만히 있어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요약하자면 이 김만배의 이 커피 소동이 이제 뽀록이 다 났죠. 가짜라고 다 튀어나서 이제 뭐 김만배야 어떻게 될 것인가는 뭐 신경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이재명의 어떤 사법 리스크는 그 종장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의 핵오염수 반대하는 여러 국가에다가 친서 보내고 공동 투쟁하자고 하는데 씨알이 잘 먹히지 않을 겁니다. 먹지 않고 오히려 어떤 지역에는 수산물 구매가 2배로 늘어나기도 하고 횟집에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일본 사람들이 핵 오염수 터뜨리면 제1차적으로 지들이 결심할 거 아니냐. 지들 피해를 볼 거 아니냐. 그래, 지들도 반대는 있긴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그걸 수용하는 입장인데 왜 옆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게 난리 법석이냐. 왜 멀리 떨어지냐. 이게 돌면요. 이쪽으로 대한해협으로 오지 않고 저 캄차카 반도로 돌아가고 저기 태평양을 돌아서 미국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류가 됐다는 거죠. 해류가 4년에 6년이 이렇게 걸려서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IAEA가 누구한테 로비를 받았다고 일본 편을 듭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고 아슬아슬하긴 하지만은 정부가 취한 태도가 정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단식도 같지 않는 그 단식쇼, 그걸 보고 그냥 헛웃음을 치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 제가 세월 좋은 시절에 김대중 총재의 단식을 가까이서 제가 수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양반 미국 망명도 2차례 수발을 했지만 망명 후에 돌아와서 국내에서 또 무슨 지방자치 선거 하자 하고 아주 목숨 걸고 단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식은 진짜 한 사람은 김영삼 23일이고 그다음에 김대중은 진짜였어요. 그런데 한 3, 4일 되고 보니까 돌아가신 분에게 좀 미안합니다만은 체액이 빠져가지고요 굉장히 냄새가 나요. 아주 냄새가 굉장히 나요. 그때 이효 여사만 거기서 들락거리고 저도 그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에 한두 번 거길 들어가면 그냥 구역질이나 참을 수 없을 정도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이재명 씨는 멀쩡하고 뭐 출퇴근해서 단식하고 가서 뭐 먹는지도 모르고 저런 단식 누가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웃고 그냥 표정 관리하고 웃고 앉아 있는데 민주당 사람도 잘 알고 이거는 저거 엉터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지난 몇 개월 동안의 그 정치적인 어떤 매너버링, 작전, 공작 이런 것에 대해서 차라리 깨끗하게 사나이답게 정정당당하게 그냥 검찰에 출두해가지고 재판받아가지고 필요할 만큼의 수용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무슨 뭐 누가 합니까? 세상 바뀌고 정권 바뀌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식을 취하는 것이 차라리 정치인 이재명의 앞날을 위해서 더 나은 거 아니냐 하는 권고를 몇 차례 했는데 전혀 먹히지가 않아서 지난 한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그런 죄는 포기하겠습니다 하고 거둬들인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인간적으로 참 안 됐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처절하게 망가져 버릴 수가 있는가? 응? 그리고 뭐 또 각종 보니까 옆에다가 뭐 맛있는 것 뭐 따지고 해주고 뭐 그리고 뭐 출퇴근해서 국회 당 대표실에 가서 잠자고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정치쇼가 대한민국에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요 제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거짓말과 위계와 그 가짜 뉴스를 가지고 역사를 왜곡시키는 사람이 발붙이지 못하는 그런 정치 풍도를 만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뭐 장경태가 뭐라 했어요. 오염수 광고 크릭 1회에 810억 세금을 저도 제 고등학교 후배 내려서 뭐 딴짓 하느라고 바쁜 거군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저하고 같이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출마하고 했던 옥은오호라는 젊은 사나이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나오고 제가 사실은 그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교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반대회에서 각 한 8,000명 이상의 참관을 다 모아서 전국 각 지역에다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이 손발을 맞춘 적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정선거 반대한다는 황교안 전 총리도 우리 사무실에 와서 한 이틀 동안 진을 치고 사람을 적어도 3,000명 이상을 집어넣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후보가 안 되면 그 참관인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감사라는 말도 없고 몇 명 집어넣었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좌시고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한참 하다가 또 그 뭐 부정선거 문제는 또 딱 덮어버리고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참 싱거운 사람이구나. 그리고 말았는데 그 오근호라는 사나이를 뭐라고 할까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뭐라고 과소평가했다고 할까. 근데 최근에 그 SNS에서 그 오근호 씨의 글을 제가 우연히 보았어요. 우연히 보는데 제가 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오근호 글 나오는데 안 보느냐고 해서 제가 찾아서 카피를 해서 봤더니 우리나라의 대선 자체가 무언가 어떤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당한다는 요지의 그 리서치인데 깜짝 놀랄 만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보시지 못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노무현, 박원순, 문재인, 송영길, 황교안, 이재명 6명이죠. 6명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리서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 2부에서는 이 오근호 씨의 이 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대선, 한국의 정치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파헤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부를 마무리하면서 이재명 씨는 구속될 것입니다. 구속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얘기합니다.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치라는 건 두 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좌파라는 쪽, 소위 이제 레프트 쪽 좌파 사람들은 북한의 정권의 존재 때문에 이게 좌파인지 친북인지 이게 좀 애매해. 특히 그 1980년대에 전두환의 이제 구태타가 있는 후에 강압 정치가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강력한 학생 저항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뭐 60 항쟁도 있고 뭐 6.29 선언도 있고 뭐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쪽에 남쪽에 있었던 어떤 민주화 운동 단체 중에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북한하고 접촉을 한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고 좀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그 나름의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이 존립의 위기를 자꾸 느끼는 거야. 재정적으로나. 그러니까 무슨 뭐 사람을 뭐 조직하기 위한 거나 아니면 홍보 이런 문제에서 자꾸 밀리는 거야. 왜? 도와주는 사람이 흔들리거든. 지지층이 자꾸 헛걸린단 말이야. 그 사이에 막 북한에게서 영향받고 지령받은 사람들이 자꾸 그걸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나라의 순수한 진보 세력이 자생하기 위한 그런 터전이 대단히 나빴습니다. 그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옛날에 한때 제가 소속했던 민주당에서도 그 민주당이라는 게 중도 우파 정당입니다. 응? 혁신계 정당이 아니에요. 통일사회당이라든가 무슨 뭐 김철 씨가 했던 뭐 혁신당이라든가 윤길중 씨가 했던 그런 뭐 조봉암 했던 그런 당하고 전혀 다른 정당이었습니다. 중도 우파 정당. 송진우, 장덕수 이런 사람이 했어요. 김성수 이런 분들이 했어요. 그리고 제 지역에도 윤영남 의원이니 뭐 전부가 우파들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슬그머니 바뀌어가지고 중도에서 좌파로 이렇게 넘어가고 했는데 그 계기가 김대중의 6.15 선언 전후로 해서 소위 제가 북한 갔다 와서 뭐 보고하고 그 길을 사이로 해서 확 바꿔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부의 훈련과 방침을 잘 알고 북한을 갔다 왔는데 갔다 도착하니까 이제 당시에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제가 도착한 날 바로 그 다음 날 저를 만나자고 해서 롯데호텔 지하 2층에 있는 이태리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럼 질문을 잔뜩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어쩌고 언제 도착하고 누구를 만나고 전부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충 얘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몇 얘기는 뺐어요. 뺀 이유는 나중에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얘기하지 내가 당신한테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하는 입장으로 뺐어요. 그래서 거기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들어와라 하고 이제 훈령이 떨어졌어요. 그 제 차 번호는 몇 번이고 그로부터 한 임동원 장관 만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가 일전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고 뭐 잊지 못합니다만 물론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 들어갔더니 뭐 쑥 가니까 저 촬영부나 이렇게 자정적으로 문이 창 열고 청와대 본관으로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를 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가기 전에 대통령의 입장과 그때 뭐 아무리 말해도 15일 이상 넘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쌀쌀하게 바꿔졌나? 그런데 아마 당시에 제가 평양에 가서 김일성 동상에 참배하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됐었어요. 문제가 되고 아마 그것이 남쪽으로도 다 전달이 된 걸로 느꼈습니다. 느껴가지고 제가 그 비어있는 그 사이에 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쪽에 몰려들어서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시인 고은이나 뭐 유명한 그 신부들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우려고 하는 논리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을 세우다가 봐서 뭐 거기에서 약간 트러블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쩌고해서 뭐 약간 좋게 말해서는 그냥 제가 팽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의 결별하듯이 그 자리를 나온 그 기억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만 그로부터 확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의 기본적인 어떤 순수한 진보 세력 중도 좌파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없어져 버린 듯이 되었는데 이제 이재명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이 그런 입장에 전통적인 입장을 되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당에서 민주당을 진짜 아끼는 사람들의 입장이 자기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저 공작은 끝납니다. 조만간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기저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신속하게 당을 재편하세요. 재편하시고 또 이쪽에 국민의힘도 저 사람들이 번개처럼 움직이는 것에 잘 대응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데 진력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 역사에 내년 4월 10일 총선거만큼 정치적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 없을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 향배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우선 민주당에서 진짜 민주당에서 진보적 정치 사상을 가진 사람들 제가 알기로 많이 있어요. 많이 밀리기도 했지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되찾는 그런 계기가 오고 그리고 이 보수 정당에서도 지금 보수 정당에서도 이거 완전히 윤석열 정권 밑에서는 MB파가 완전히 이거 차치고 포치고 다 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은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 다 밀려가 버렸어. 그런데다가 정작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도 뭐 MBN인가 어디에 유영아가 뭐 인터뷰한 얘기가 보도가 됐습니다만 정치에 가담하는 일은 없을 것 하고 뭐 지가 대변인 차측 포측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다 정리돼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다시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좀 부족하죠. 자금도 부족하고 뭐 운영하는 것도 부족하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바랄 것 하는 게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맞을 겁니다. 그리고 다만 거기서 하나 붙이는 것은 유영아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그동안에 의리나 있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는 뭐 윤 대통령이 부탁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해갖고 그런 식의 자구책을 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무튼 국민의힘도 균형 있는 세력으로 다음 선거에 대비해야만 크게 낭패를 보는 일은 면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번에 김만배의 그 엉터리 거짓말 이것이 완전히 백일화에 나타난 것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김만배하고 옛날 무슨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일말의 의혹도 많이 좀 풀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우선 심기일전에서 새로운 전국을 펼쳐가는데 다 같은 관민 간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으로 우선 제 1부를 마감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2부에는 우리 오근호 동지가 했던 이야기. 아침에 저하고 또 통화를 오래 길게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과연 이 나라에 이 거짓의 장난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지하게 좀 노력해보고 제가 또 평양 갔다 왔다 해서 거기서 느꼈던 어떤 경험담 또 제안 이런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시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